그는 멕시코 만류에 조각배를 띄우고 홀로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노인은 지난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처음 40일 동안은 소년이 함께 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보니 소년의 부모는 급기야 노인이 그 불운이 극에 달한 살라오가 된 게 분명하다고 아들에게 말했다. 소년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른 배로 옮겨 탔고 옮겨 탄 배는 그 첫 주에 어지간히 큰 물고기를 3마리나 잡았다. 날마다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보는 게 안쓰러워 소년은 늘 마중을 나가 낚싯줄 탈이나 갈고리, 또 작살이며 돛대에 감긴 돛따위를 옮기는 일을 도왔다. 노인의 돛은 밀가루 부대로 덕지덕지 덧댄 데다 돌돌 감긴 모양새가 영락없이 장관 패배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보였다. 노인은 마르고 여의었으며 목덜미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열대바다에 반사된 햇빛을 받아온 탓에 얼굴에는 피부암일지 모를 갈색 반점이 피어 있었다. 반점은 양쪽 뺨 아래쪽까지 번져 있었고 손에는 낚싯줄에 매달린 무거운 물고기와 씨름하느라 깊게 팬 흉터가 군데군데 나 있었다. 새로 난 흉터는 하나도 없었다. 물고기가 있을 리 없는 사막의 침식지만큼 죄다 오래 묵은 것들이었다. 노인은 모든 게 늙고 오래됐지만 바다색을 담고 활기와 불굴의 의지가 서린 그 눈만큼은 예외였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조각배를 끌어다 놓은 해안가 기슭을 함께 오르며 소년이 말했다.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어요. 그간 돈을 좀 벌었거든요. 노인은 소년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고 소년은 노인을 무척이나 따랐다. 아니다. 노인은 입을 열었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는 운이 좋은 배란다. 그 배를 그대로 타거라. 하지만 기억 안 나세요? 87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으시다가 우리가 같이 나가고부터는 석주 동안 매일같이 큰 놈을 잡았잖아요. 기억하지? 노인이 말했다. 내가 날 믿지 못해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아버지 때문에 옮긴 거예요. 저는 어리니까 아버지 말을 따라야죠. 알아. 노인이 말했다. 응당 그래야지. 아버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노인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안 그러니? 그럼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 사드릴까요? 이 짐들은 나중에 가져가고요. 안 될 게 뭐 있겠니? 노인이 말했다. 두 사람이 테라스에 자리 잡고 앉자 어부 여럿이 짐진 노인을 조롱했지만 노인은 화내지 않았다. 좀 더 나이 지긋한 어부들은 노인을 보고 서글퍼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도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해류나 낚싯줄을 들이워둔 곳에 깊이 또 줄곧 좋은 날씨며 바다에서 본 이런저런 일을 점잖게 이야기했다. 수학이 좋은 어부들은 일찌감치 돌아와 정새치 배를 갈라서 널빤지 2장에 꽉 차게 널어 두 사람이 그 양 끝을 힘겹게 들고 어류 창고로 옮겼다. 거기서 아바나의 어시장으로 고기를 실어갈 냉동 화물차를 기다렸다.
상어를 잡아온 어부들은 해안가 맞은편에 있는 상어 처리 공장으로 상어를 운반해 나갔다. 그곳에서 상어는 도르래에 끌려 올라간 간이 제거되고 지느러미가 잘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살이 조각나 소금에 절여졌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올라 치면 상어 처리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항구 건너까지 실려왔다.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불다 잦아들면서 그 냄새도 희미한 여운으로만 느껴져 테라스는 기분 좋게 화창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노인을 불렀다. 말하렴, 노인이 대꾸했다. 노인은 손에 맥주잔을 들고 지난 세월을 더듬고 있었다. 제가 나가서 내일 쓰실 정어리를 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다, 가서 야구나 하려무나. 난 아직 노를 저을 수 있고 로엘료가 그물을 던져줄 게다. 그래도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함께 고기 잡으러 못 간다면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리 맥주를 사주었잖니. 노인이 말했다. 너도 어른이 다 됐구나. 처음 배에 태워주셨을 때 제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지.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했잖니. 그때 잡아올린 물고기가 어찌나 기운이 팔팔하던지 배를 부숴놓은 기세였지. 기억나니? 물고기가 꼬리를 찰싹거리면서 온데 부딪히는 바람에 가로장이 부서지던 것 하며 할아버지가 고개에 대고 몽둥이질을 하던 소리가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저를 젖은 낚싯줄 타래가 있는 뱃머리 쪽으로 밀치던 것도요. 배가 통째로 떨리던 느낌도, 할아버지가 나무를 내려직듯 물고기를 몽둥이로 두들기던 소리도, 제 몸에 들큼한 피 냄새가 퍼지던 것도 기억나요. 정말로 기억나니? 아니면 내가 너한테 들려준 이야기니? 할아버지와 처음으로 같이 바다에 나갔을 때부터 전 모두 기억하는걸요. 노인이 햇볕에 그을린 당당하고 자애로운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내가 내 아들이라면 데리고 나가 모험을 해보겠다만 너는 엄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또 지금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잖니? 정어리를 구해올까요? 미끼로 쓸 고기도 4마리쯤 구할 곳을 알아요. 오늘 쓰고 남은 미끼가 있다. 소금에 절여 상자에 넣어두었어. 제가 싱싱한 놈으로 4마리 가져다 드릴게요. 1마리면 돼. 노인이 말했다. 노인에게서는 희망과 자신감이 결코 가시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때마침 불어오는 미풍을 타고 그 기운은 새삼 선연해지고 있었다. 2마리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 2마리로 하지. 노인이 수긍했다. 설마 몰래 가져온 건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었죠. 소년이 슬쩍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샀어요. 고맙구나.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아주 단순해서 자신이 언제 겸손을 익혔는지 궁금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자신이 겸손을 익히긴 했고 더불어 그게 남 부끄럽다거나 진정한 자부심을 해치는 일이 아니란 것도 알았다. 이 정도 조르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어. 노인이 그렇게 말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소년이 물었다. 좀 멀리 나갔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돌아와야지 싶다. 동트기 전에 나갈 작정이란다. 제가 주인 아저씨더러 멀리 나가자고 해볼게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큰 놈을 잡으면 우리가 도울 수 있게요. 그 사람은 너무 멀리는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게다. 맞아요. 소년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 아저씨가 못 보는 걸 저는 보니까 새가 움직이는 모양 같은 걸 핑계로
만세기를 쫓아가 보자고 할 수 있어요. 그 양반 눈이 그리 나쁘다니? 장님이나 매한가지예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구나. 노인이 말했다. 그이는 거북잡이를 한 적이 없는데 거북잡이를 하면 눈이 심하게 상하거든. 할아버지는 모스키티아 해안에서 몇 년씩 거북잡이를 했는데도 눈이 좋잖아요. 나야 별난 노인네라 그렇지. 그래도 아직 진짜 큰 물고기를 상대할 힘이 있잖아요. 그럴 게다가 이런저런 요령도 알고 있고. 이제 짐을 집으로 가져가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야 제가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으러 가죠. 두 사람은 배에서 이런저런 어구들을 집어들었다. 노인이 어깨에 돛대를 메고 소년은 갈색 낚싯줄 타래를 탄탄하게 감아넣은 나무 상자와 갈고리, 작살자루를 날랐다. 미끼 상자는 배전으로 끌어올린 큰 물고기를 제압할 때 쓸 몽둥이와 같이 배꼽물 아래 넣어두었다. 노인에게서 뭘 훔쳐갈 리가 있을 리는 만무했지만 돛과 굵은 낚싯줄은 집으로 가져가는 편이 나을성 싶었다. 바미스를 맞춰 좋을 일도 없고 마을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는다손 쳐도 갈고리며 작사를 배에 두는 건 괜한 유혹에 빌미나 남기지 싶었다. 함께 길을 걸어 올라가 노인의 오두막에 닿자 두 사람은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노인이 돛을 감긴 돛대를 벽에 기대 세우자 소년이 그 옆으로 상자며 다른 어구들을 놓았다. 돛대가 노인의 오두막 방 하나 길이만 했다. 구아노라는 대왕 야자의 질긴 잎사귀로 지은 노인의 오두막 안에는 침대와 탁자, 의자가 한 개씩 있었고 흙바닥에는 수추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억센 구아노 잎을 펴 겹겹이 붙여 만든 갈색 벽에는 예수 성심과 자손의 성모님 채색화가 걸려 있었다. 모두 아내의 유품이었다. 예전에는 그 벽에 색을 더딥힌 아내의 사진을 걸어두었었는데 보면 몹시도 외로워져 노인은 사진을 내려 방구석 선반 위 깨끗한 셔츠 아래 두었다. 뭐 좀 잡수실 게 있나요? 소년이 물었다. 생선하고 노란 쌀밥이 한 냄비 있는데 너도 좀 먹으렴. 아니요, 저는 집에 가서 먹을게요. 불을 좀 피워드릴까요? 아니, 내가 나중에 피우마. 그냥 식은 걸 먹어도 되고. 제가 투망을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그곳에 투망은 있지도 않았고 소년은 노인과 함께 투망을 팔아넘긴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이 꾸며낸 이야기를 매일 주고받았다. 노란 쌀밥 한 냄비와 생선도 없었고 소년은 그 또한 알고 있었다. 85는 행운의 숫자야. 노인이 입을 열어 말했다. 내가 500kg은 거뜬히 넘을 놈을 잡아온다면 어떨 것 같니? 전 이제 투망을 가져다 정어리를 잡으러 가볼게요. 할아버지는 문 앞에 앉아 햇볕이라도 쬐고 계시겠어요? 그래, 어제 신문이 있으니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다. 어제 신문도 꾸며낸 이야기인지 어떤지 소년이 아리송해 하는데 노인이 침대 밑에서 신문을 꺼냈다. 보데가에서 페리코가 주더구나. 노인이 말했다. 정어리를 잡으면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목하고 같이 얼음통에 보관했다가 아침에 나누면 돼요. 제가 돌아오면 야구 이야기 해주세요. 양키스는 지는 법이 없어. 하지만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도 만만치 않던데요? 얘야,
양키스를 믿어라. 위대한 디마지오가 있잖니. 저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도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도 신경 쓰여요. 이런 정신 차려라. 그러다 신시내티 레즈나 시카고 화이트 삭스마저 겁내겠구나.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제가 돌아오면 들려주세요. 우리가 끝자리 85인 복권을 한 장 사둬야 할까? 내일이 85일째잖니? 그래도 좋고요. 소년이 말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대단한 기록을 세우신 87은 어쩌고요? 그런 일이 2번 일어날 리 없지. 85가 든 복권을 찾을 수 있겠니? 하나 주문하면 돼요. 한 장만 사. $2 50센트일 게다. 돈은 누구한테 좀 빌릴 수 있니? 문제 없어요. $2 50센트 정도는 언제라도 빌릴 수 있어요. 나도 빌릴 수 있단다. 하지만 빌리지 않으려 애쓰지. 처음에는 빌리지만 나중에는 구걸하기에 십상이거든. 따뜻하게 하고 계셔야 해요, 할아버지. 소년이 말했다. 지금이 9월이란 걸 잊지 마세요. 큰 고기가 내려오는 달이로구나. 노인이 말했다. 5월에는 아무나 어부가 될 수 있지. 저는 이제 정어리를 잡으러 갈게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고 해는 떨어져 있었다. 소년은 침대에서 낡은 군용 담요를 가져와 의자 등받이로 해서 노인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매우 늙었지만 여전히 강인해 보이는 묘한 어깨였다. 목도 여전히 힘있어 보였으며 잠들어 있는 노인의 머리가 앞으로 꺾일 때는 그 목의 주름도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돛과 매 한 가지로 노인의 셔츠는 여러 번 덧대었고 그 기운 천 조각이 햇볕에 발에 얼룩덜룩했다. 하지만 목 위로는 확연히 늙어 눈을 감고 있는 얼굴에 생기란 없었다. 무릎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는데 노인의 팔이 누르고 있어 저녁 산들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고 있었다. 노인은 맨발이었다. 그 모습 그대로 두고 소년이 오두막을 다시 나갔다 돌아와서 보니 노인은 그때까지도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소년이 노인의 한쪽 무릎에 손을 얹었다. 노인이 눈을 뜨고는 어디 멀리 다녀오기라도 한 듯 잠시 가만히 있더니 곧 미소를 지었다. 뭘 가져온 게냐? 저녁이에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저녁 드셔야죠. 별로 시장하지 않구나. 어서 잡수세요. 안 드시면 물고기를 잡지 못하세요. 잡은 적도 있어. 노인이 일어나 신문을 집어 접으면서 말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인은 담요를 개기 시작했다. 담요는 그대로 두르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한 할아버지는 빈속에 고기 잡으러 못 나가세요. 그럼 부디 넌 오래 살고 몸조심하려무나. 노인이 말했다. 그래, 뭘 먹을 참이냐? 검은 콩하고 쌀밥, 바나나 튀김, 스투 조금요. 소년은 테라스에서 쓰는 2단 철제 찬압에 음식을 담아왔다. 호주머니 안에는 종이 냅킨으로 감싼 나이프와 포크, 숟가락이 2벌이 들어있었다. 이건 누가 준 거니? 거기 주인이신 마틴 아저씨요.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구나. 제가 벌써 했어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따로 인사를 챙길 필요는 없어요. 큰 고기를 잡으면 뱃살을 줘야겠다. 노인이 말했다. 이번 말고도 그이가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뱃살 정도는 안 되겠구나. 우리한텐 여간 마음을 써주는 게 아니지 않니? 맥주도 2병 보내주셨죠. 난 캔에 든 맥주가 제일 좋다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건 아토에이 병맥주예요. 병은 제가 돌려드리면 돼요. 고맙구나 얘야. 노인이 말했다. 이제 먹으면 되는 게냐? 아까부터 잡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년이 다정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준비되실 때까지 뚜껑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준비됐다. 노인이 말했다. 손 씻을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어디서 손을 씻으셨는데요? 소년이 속으로 물었다. 마을 상수도는 2길을 내려가야 있었다. 할아버지께 물을 갖다 드려야겠어. 비누와 부드러운 수건도 필요해. 왜 이리 생각이 모자랐을까? 겨울에 입으실 셔츠랑 외투, 그리고 신발하고 담요도 한 장 더 갖다 드려야 되겠어. 시투가 정말 맛있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이야기 좀 해주세요. 소년이 청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내가 말한 대로 역시 양키스 팀이 최고였어. 노인이 사뭇 즐거운 듯 말했다. 양키스는 오늘 졌는데요? 소년이 말했다. 무슨 상관이라니? 위대한 디마지오가 제 실력을 회복했는데. 그 팀엔 다른 선수들도 많지 않나요? 그거야 그렇지. 하지만 디마지오는 달라. 다른 리그에서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중에서 고르라 하면 난 브루클린을 택하겠어. 물론 딕시 슬러와 그 오래된 구장에서 보여준 대단한 타구는 잊을 수 없지. 2번은 없을 일이었죠. 그런데 공을 멀리 치는 건 생전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이 테라스에 들르던 걸 기억하니? 고기잡이에 데려가고 싶었는데 머뭇거리다 말도 못 붙였지. 너더러 말 좀 건네보라고 했더니 너도 미적거렸잖아. 그랬죠. 정말 큰 실수였어요. 그분이 우리하고 같이 가졌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랬다면 할아버지도 저도 평생 간직했을 테죠. 난 위대한 디마지오를 고기잡이에 데려가고 싶구나. 노인이 말했다. 듣자하니 그 사람 아버지가 어부였다지? 우리만큼 가난했을 테니 우리 마음을 알아줄지도 몰라. 시슬러 선수의 아버지는 가난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저만 할 때 벌써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잖아요. 나는 너만 했을 때 아프리카행 범선의 거대한 가로등 앞에 서 있었지. 저녁이면 해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곤 했단다. 알아요.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아프리카 이야기를 할까? 야구 얘기를 할까? 야구가 좋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위대한 존 호타 매크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소년은 제 이를 호타라고 발음했다. 그 사람도 예전엔 테라스에 가끔 들르곤 했어.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 난폭해지고 입이 거칠어지는 게 아주 힘든 사람이었지. 그이는 야구만큼이나 경마에도 열을 올렸더랬어. 말 이름을 써놓은 종이를 늘 호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면서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면 말 이름을 자주 입에 올리더구나. 훌륭한 감독이었죠. 소년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을 단연 최고의 감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제일 많이 온 사람이라 그럴 게다. 노인이 말했다. 만일 두려서가 해마다 여기를 다녀갔다면 내 아버지는 그 사람을 제일 훌륭하다 하겠지? 그럼 최고의 감독은 누군가요? 루케일까요? 아니면 마이크 곤살레스일까요? 내 보기엔 막상막하야. 최고의 어부는 할아버지시고요.
그렇지 않아. 난 나보다 뛰어난 어부를 많이 알고 있어. 고기 잘 잡는 어부도 많고 실력이 월등한 어부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독보적이에요. 고맙다. 내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구나. 너무 큰 고기가 걸려서 그 생각이 틀렸다고 입증될 일이 없길 바란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할아버지 힘이 세다면 그런 물고기는 없겠죠? 생각만큼 내가 기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 노인이 말했다. 그래도 난 요령을 좀 알고 투지는 있지. 이제 주무셔야죠. 내일 아침에 기운 내시려면요. 저는 그릇을 테라스에 다시 갖다 줄게요. 그럼 잘 자라. 아침에 널 깨우러 가마. 할아버지는 제 자명종이에요. 소년이 말했다. 내겐 나이가 자명종이지. 노인이 말했다. 늙으면 왜 이리 일찍 깨는 건지 모르겠구나. 더 긴 하루를 보내라는 뜻일까? 전 잘 모르겠네요. 소년이 말했다. 저 같은 남자아이들이 아침에 늦도록 곤하게 잔다는 건 알아요. 나도 그랬던 게 기억나. 노인이 말했다. 늦지 않게 깨워주마. 주인 아저씨가 깨우는 건 싫어요. 제가 그분만 못해 보이잖아요. 알았다. 할아버지,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소년이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좀 전에 식탁에 불도 안 켜고 식사를 했고 그 어둠 속에서 노인은 바지를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노인은 바지 속에 신문지를 끼워놓고 말아서 베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담요를 몸에 돌돌 감고 침대 스프링 위에 덮은 또 다른 헌 신문지 위에서 잠을 청했다. 곧바로 잠이 든 노인은 어린 시절 갔던 아프리카 꿈을 꾸었다. 하염없이 길게 이어진 금빛 해변, 눈이 부시게 새하얀 해변, 그리고 높이 솟은 곳과 우람한 갈색 산들이 보였다. 요즘 들어 노인은 매일 밤 그 해안가에 사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파도가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그 파도를 헤치며 노져오는 원주민의 배를 보았다. 잠을 자면서도 배 가판에서 타르며 뱃밥 냄새를 맡고 아침에는 무바람에 실려오는 아프리카 냄새를 맡았다. 평소에는 무바람 내음이 날 때쯤이면 잠에서 깨어나 옷을 챙겨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갔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좀 이르다 싶게 무바람 냄새가 풍겨왔다. 노인은 꿈속에서도 이르다는 걸 알아채고 내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얀 섬 봉우리들이 바다 위에 솟아오른 전경이 들어오더니 카나리아 곤도에 흩어진 이런저런 항구와 정박지도 나타났다. 노인은 이제 폭풍우나 여자들 꿈은 꾸지 않았다. 심각한 사건이나 큰 물고기, 주먹질, 힘겨루기 같은 것도 꿈에 나오지 않았다. 죽은 아내 꿈도 꾸지 않았다. 이제 노인은 어떤 정경이며 해변을 거니는 사자들 꿈만 꾸었다. 사자들은 황혼역이면 새끼 고양이처럼 뛰놀았고 노인은 소년을 사랑하듯 사자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소년을 꿈에서 본 적은 없었다. 퍼뜩 잠에서 깬 노인은 열린 문틈으로 달을 한번 쳐다보고 돌돌 말린 바지를 펴입었다. 오두막 밖으로 나가 소변을 본 뒤 소년을 깨우러 길을 따라 올라갔다. 새벽 한기에 몸이 덜덜 떨렸다. 노인은 떨다 보면 그 기운에 몸이 따뜻해질 테고 또 이제 곧 노를 저으러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소년이 사는 집은 잠겨 있지 않아 노인은 문을 열고 맨발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방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쓰러져가는 달빛 속에서
또렷이 보였다. 그 한쪽 발을 가만히 잡고 있다 보니 소년이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침대가의 의자에서 바지를 집어 침대에 앉아 입었다. 노인이 문 밖으로 나오고 소년도 따라 나왔다. 소년이 아직 졸린 듯 보이자 노인이 소년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사내라면 응당해야 할 일이죠. 두 사람은 노인의 오두막을 향해 길을 내려갔다. 도중에 보니 맨발의 사내들이 저마다 배에 돛대를 메고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오두막에 당도하자 소년이 바구니에 든 낚싯줄 타래와 작살, 갈고리를 들고 노인은 돛이 감겨있는 돛대를 어깨에 맸다. 커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이 어구들을 배에 가져다 놓고 나서 마시자꾸나. 두 사람은 어부들을 상대로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식당에서 연유통에 부어놓은 커피를 마셨다. 할아버지는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소년이 물었다. 아직 졸음을 쫓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정신이 들고 있었다. 아주 잘 잤단다, 마놀린. 노인이 대답했다. 오늘은 어째 자신감이 쏟는구나. 저도요. 소년이 이어 말했다. 이제 할아버지 정어리와 제 것도 가져와야겠어요. 할아버지 드실 새미끼 고기도요. 주인 아저씨는 어구를 손수 날라요. 절대 다른 사람이 옮기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르지. 노인이 말했다. 난 내가 5살 때부터 어구를 나르게 했잖니? 알고 있어요. 소년이 말했다. 얼른 돌아올게요. 커피 한 잔 더 드세요. 이 가게에 미리 값을 치러둔 게 있어요. 소년은 맨발로 산호 자갈을 밟고 걸어가 미끼고기를 쟁여둔 얼음 창고로 갔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하루 동안 입에 댈 유일한 음식일 테니 마셔둬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먹는 게 지겨워진 지 이미 오래라 노인은 점심을 싸가는 일이 없었다. 조각배 뱃머리에 둔 물 한 병이 그날 필요한 전부였다. 소년이 정어리와 신문지에 싼 미끼 고기 2마리를 들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발 아래로 자갈 섞인 모습의 감촉을 느끼며 길을 내려갔다. 조각배가 되어진 곳에 이르자 두 사람은 배를 들어 올려 바닷물 속으로 밀어넣었다. 행운을 빌어요, 할아버지. 너도 행운을 빈다.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노를 잡아맨 밧줄을 노거리 못에 동념했다. 그러고는 노를 미는 힘에 거슬러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어둠 속에서 항구 밖으로 배를 저어가기 시작했다. 다른 해안에서 온 또 다른 배도 여럿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달이 언덕 아래로 넘어간 뒤라 배는 보이지 않았지만 노를 물에 담그는 소리, 물을 밀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따금 사람 말소리가 들리긴 했다. 그러나 대부분 노젓는 소리뿐 배마다 조용했다. 항구 어기를 벗어나자 배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고기를 찾아 나름의 희망을 품은 곳으로 향했다. 노인은 멀리까지 나가볼 작정이었기에 물냄새를 뒤로하고 싱그러운 새벽내음 가득한 대양으로 노를 저었다. 어부들이 큰 우물이라 부르는 해역에 이르자 모자반이 특유의 빛을 발하는 게 보였다. 그곳은 해류가 해 저변의 가파른 경사면에 부딪히며 일으키는 소용돌이 때문에 수심이 갑자기 700페덤으로 깊어지면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때로 몰리는 지역이었다. 대개는 새우와 미끼고기가 바글거렸고
아주 깊은 구멍에는 오징어 떼도 몰려들었었는데 밤이 되면 모두 해수면 가까이 올라왔다가 근처에 배회하던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곤 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은 아침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노를 젓고 있자니 날치가 물을 차고 오르며 바르르 떠는 소리, 그 빳빳한 날개가 슉슉 어둠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인은 이 바다에서 으뜸가는 벗이라 여길 정도로 날치에게 큰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새는 안쓰러운 축이었다. 먹이를 찾아 그리 날아가는데도 늘 헛수고만 하는 어두운 빛에 작고 가냘픈 제비갈매기는 특히나 더 가여웠다. 도둑갈매기나 덩치 크고 힘센 종은 차치하고라도 어쩌면 저 새들의 삶이 우리 인간보다 더 고된지도 몰라 노인은 생각했다. 바다가 성나서 거친 파도가 삼켜버리면 어쩌려고 새는 이다지도 연약하고도 가냘프게 만들어졌을까. 바다는 인심 좋고 대단히 아름답지. 하지만 그러다가도 한순간에 또 모지러지기 일쑤니 가냘프게 구슬픈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날다 물속에 고기를 받고 사냥을 해야 하는 저 새들은 이런 바다에서 살긴 너무나 약한 존재로 만들어졌어. 노인은 늘 바다를 라마르로 생각했다. 사람들의 스페인어로 바다를 좋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었다. 바다가 성나서 거친 파도가 삼켜버리면 어쩌려고 새는 이다지도 연약하고도 가냘프게 만들어졌을까? 바다는 인심 좋고 대단히 아름답지. 하지만 그러다가도 한순간에 또 모지러지게 일쑤니 가냘프게 구슬픈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날다 물속에 고개를 받고 사냥을 해야 하는 저 새들은 이런 바다에서 살긴 너무 약한 존재로 만들어졌어. 노인은 늘 바다를 라마르로 생각했다. 사람들이 스페인어로 바다를 좋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었다. 바다를 아끼는 사람들도 가끔은 바다를 폄하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조차 여기 사람들은 바다를 여자로 지칭했다. 젊은 어부들 가운데 낚싯줄에 찌 대신 부표를 달아쓰고 상어간으로 큰돈을 벌어 모터보트를 사들인 이들은 바다를 엘마르라고 남성형으로 불렀다. 이들은 바다를 경쟁 상대나 노동판 심지어는 적으로까지 표현했다. 그러나 노인에게 바다는 늘 여자였고 큰 호의를 베풀다가도 대번에 거두어가는 존재였다. 노인은 혹여 바다가 거칠어지거나 못되게 굴어도 바다로서의 어쩔 수 없으려니 여겼다. 여자들이 달에 많은 영향을 받듯 바다도 달의 기운을 받아서 그러려니 했다. 노인은 쉬지 않고 노를 저어갔다. 나름의 속도를 잘 유지한 데다 이따금 조류가 소용돌이 치는 곳 말고는 수면이 잔잔했기 때문에 힘이 들지는 않았다. 노젓는 수고의 3분의 1은 조류에 맡기고 있었는데 날이 밝아오면서 노인은 그 무렵에 기대했던 거리보다 배가 한참 더 멀리 나와 있다는 걸 알았다. 일주일이나 이 큰 우물에 공들였지만 헛수고였어. 노인은 생각했다. 오늘은 가다랑어와 날개 다랑어 떼가 몰리는 곳까지 나가봐야겠군. 큰 놈이 하나 붙어 있을지 모르는 일이야. 노인은 날이 채 밝기 전에 미끼를 들이우고 배를 조류에 내맡긴 채 흘러가고 있던 참이었다. 첫 미끼는 40패덤 아래로 내렸다. 두 번째 것은 75패덤, 세 번째와 네 번째 미끼는 각각 저 푸른 바다속 100패덤, 125패덤 아래로 내렸다. 미끼마다 고기가 대가리를 밑으로 하고 몸통을 낚시바늘 기둥에 깨어 꽉 묶은 뒤 낚시바늘에 튀어나온 곳이며
구부러진 곳, 끝부분을 온통 싱싱한 정어리로 감쌌다. 두 눈이 꽤 뚫린 정어리들은 새막대기에 걸려 반원의 화환 같았다. 그 정도면 낚시바늘 어디에도 큰 고기가 달콤한 냄새와 좋은 맛을 느끼지 못할 부분이 없었다. 소년이 준 싱싱하고 조그마한 다랑어, 그러니까 날개 다랑어 2마리는 깊이 들여온 낚시줄 2개에 추처럼 매달았고, 다른 낚싯줄에는 전에 썼던 푸른색 큰 정갱이와 갈정갱이를 매달아 놓았다. 여전히 상태가 양호한 데다 싱싱한 정어리도 딸려 있으니 향과 구미가 더해졌다. 큼지막한 연필둘레 정도 굵기와 낚시줄에는 나무에서 갓 자른 녹색 가지로 막대를 달아매 뭐든 미끼를 당기거나 건드리면 막대가 물에 잠기게 해두었다. 그리고 낚싯줄마다 70m짜리 타래가 둘씩이었고, 또 여분의 줄을 잡아맬 수도 있어 물고기가 물기만 하면 500m도 넘게 끌고 갈 수 있었다. 이제 노인은 배전 너머로 막대 3개가 물에 잠기는지 지켜보며 낚싯줄이 적당한 수심에서 위아래로 곧게 움직이도록 가만히 노를 저었다. 제법 날이 밝아져 금방이라도 해가 떠오를 것만 같았다. 이윽고 해가 바다 위로 옅게 떠오르자 다른 배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수면에 바짝 붙은 채로 배들은 해안 쪽을 향해 조류를 가로지르며 흩어져 있었다. 해가 더 밝아오면서 찬란한 햇빛이 물 위에 퍼졌다. 그러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평편한 바다에 부딪혀 반사된 햇빛이 따갑게 눈을 찌르자 노인은 해를 보지 않고 노를 저었다. 노인은 물속을 내려다보며 어두운 바닷속으로 곧게 들이온 낚싯줄을 살폈다. 노인은 그 누구보다 낚싯줄을 똑바로 들이웠는데 그래야 어두운 바닷속에서 조류층층이 바로 그 지점을 지나는 물고기에 정확하게 미끼를 내리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른 어부들은 조류가 흐르는 대로 낚싯줄을 내버려 두었기에 낚싯줄이 밀려간 거리를 100페덤 정도로 짐작했으나 사실은 60페덤인 때가 왕왕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낚싯줄을 정확하게 내린다 이 말씀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더 이상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 모양이지. 하지만 누가 알아? 어쩌면 오늘일지 몰라. 하루하루가 새로운 법 아닌가? 운이 따라준다면 나쁠 것 없지. 하지만 나는 정확하려고 더 애쓰겠어. 그래야 운이 찾아왔을 때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겠나? 이제는 해가 떠오른 지 2시간쯤 지나 동쪽을 쳐다보아도 그리 눈이 부시지는 않았다. 배는 세척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마저 멀리 해안가 근처에서 수면에 얕게 떠 있었다. 평생 저 이른 아침 햇살 때문에 눈이 상했어.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도 내 눈은 아직 멀쩡해. 저녁 해를 똑바로 쳐다봐도 시야가 검어지는 일이 없을 정도지. 저녁 햇살도 그 여파가 못지 않은데 말이야. 하지만 아침에는 눈이 아플 정도군. 바로 그때 앞쪽에서 검고 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맴도는 구남새 한 마리가 보였다. 새는 날개를 젖히고 비스듬히 급강하하더니 다시 공중으로 올라 선회했다. 저 녀석이 무언가를 봤군.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냥 둘러보고 있는 게 아니야. 노인은 새가 빙빙 돌고 있는 쪽으로 천천히 침착하게 노를 저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 낚싯줄이 위아래로 고추 드리워져 있게 조심했다. 새를 이용하지 않고 고기를 잡을 때보다 빠른 속도이긴 했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고기를 잡으려면 해류를 조금 밀며 나아가야 했다. 새는 더 높이 올라가더니 다시 그 자리에서 맴돌았다. 날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새가 급강하했는데 순간
노인의 눈에 날치가 튀어올라 수면 위를 필사적으로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다. 만색이다!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큰 만색이다! 큰 만색이야! 노인은 노를 걸어두고 고물 밑으로 작은 낚싯줄을 꺼냈다. 철사로 된 목줄과 중간 크기의 바늘이 달린 낚싯줄에 정어리 한 마리를 미끼로 달았다. 노인은 낚싯줄을 배전 너머로 던지고 고물 쪽 둥근 나사못에 단단히 잡아맸다. 그러고는 또 다른 낚싯줄에 미끼를 달아 둘둘 말린 줄 그대로 뱃머리 쪽 그늘에 두었다. 노인은 다시 노를 저으며 날개 긴 검은 새가 먹이를 쫓아 물 위를 낮게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인이 보고 있자니 날개를 비스듬히 기울여 다시 수면으로 내려오던 새는 날치를 쫓으며 요란하게 날개를 퍼덕여댔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 만세기가 달아나는 날치떼를 쫓아 올라오면서 수면이 살짝 부풀어 오르는 게 보였다. 날치가 솟구치는 수면 바로 밑에서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걸로 보아 만세기는 물속에 있다가 날치가 떨어질 때 돌진하려는 모양이었다. 굉장한 만세기떼로군 노인은 생각했다. 만세기떼가 저리 넓게 포진하고 있으니 날치는 이제 살 기회가 없겠어. 기회 없기는 새도 마찬가지고 새가 감당하기에 날치는 너무 크고 너무 빨라. 노인은 날치떼가 거듭 솟구쳐 오르고 새가 헛수고를 되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만세기떼는 저 멀리 가버렸군. 노인은 생각했다. 너무 빨리 너무 멀리 가버렸어. 그래도 무리해서 뒤처진 놈 하나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 내 차지가 될 큰 물고기가 만세기떼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단 말씀이야. 틀림없이 큼지막한 놈이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육지를 덮은 구름이 산처럼 부풀어 오르고 잿빛 머금은 푸른색 언덕을 뒤로한 해안이 한 줄 긴 녹색 선으로 보였다. 이제 바닷물은 검푸르다 못해 보랏빛에 가까운 색을 띠고 있었다. 물속을 들여다본 노인의 눈에 어둠 속의 채로 흩어놓은 듯한 붉은색 플랑크톤과 햇빛의 묘한 느낌으로 비쳐들었다. 노인은 낚싯줄이 시야가 닿지 않는 물속에 똑바로 드리워졌는지 살피다 플랑크톤이 많은 걸 발견하고는 흐뭇해졌다. 물고기가 몰려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해가 좀 더 높아진 지금 햇빛이 물속에서 저리 이상한 빛을 낸다면 날씨가 좋을 징조였다. 육지에 피어오른 구름의 모양을 봐도 알 수 있었다. 새는 이제 거의 시야에서 벗어났고 바다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햇빛에 누렇게 바랜 모자반 해초 몇 가닥과 젤라틴 형태의 보라색 고깔 해파리 불에가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며 조각배 가까이 떠있을 뿐이었다. 해파리는 몸을 옆으로 뉘었다가는 또 고추 세웠다. 치명적인 독을 지닌 보랏빛 긴 촉수를 1미터는 좋게 물속에 늘어뜨린 채 물거품처럼 가볍게 떠다녔다. 아구아 말라. 노인이 내뱉듯 말했다. 이 갈보 같은 것. 노를 젓다 배가 가볍게 흔들리자 노인은 물속을 내려다보았다. 흐느적대는 해파리 촉수와 비슷한 색의 작은 물고기들이 그 촉수 사이를 헤엄쳐 다니기도 하고 해파리가 떠다니다가 만든 작은 그늘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보였다. 그 작은 물고기들은 해파리 독에 내성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못해 고기를 잡는 동안 혹여 그 촉수가 낚싯줄에 눌러붙어 보랏빛 점액질을 남기기라도 하면 담장이 덩굴이나 온나무 독이 오를 때처럼 노인의 팔이나 손은 따갑게 부어오르기에 십상이었다. 특히나 아구아말라의 독은 채찍을 휘두르는 듯 더 빨리 퍼지고 반응도 즉각 나타났다.
무지갯빛 해파리는 아름다웠다. 그러나 이 바다에서 가장 거짓에 걸맞은 존재인 만큼 노인은 덩치 큰 바다 거북이자 해파리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 통쾌했다. 바다 거북은 해파리를 보면 정면으로 돌진해 눈까지 질끈 감고 등껍질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해파리를 족수고 뭐고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노인은 바다 거북이가 해파리를 먹는 모습을 구경하는 게 몹시도 즐거웠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 굳은 살 박힌 발 뒤꿈치로 밟을 때 해파리 툭툭 터지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했다. 노인은 푸른 바다 거북과 매부리 거북을 특히 좋아했다. 품이 있고 제법 빠른 데다 값어치도 높아서였다. 갑옷 같은 누런 껍데기에 교미하는 모양새도 야릇하기 짝이 없지만 눈을 지금시 감고 흡족한 듯 악어와 말라를 먹는 거대하고 아둔한 붉은 바다 거북에는 호감 섞인 거부감이 느껴졌다. 노인은 수의 거북잡이 배를 탔어도 딱히 거북이가 그리 심부렵지는 않았다. 거북이라면 죄다 가여웠다. 몸 길이가 조각배만 하고 무게는 1톤을 육박하는 거대한 장수거북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대부분 살을 가르고 토막을 내도 심장이 몇 시간 더 뛴다는 이유로 거북을 무자비하게 대한다. 나도 그런 심장을 가졌고 내 손발도 녀석들 것과 다름없지 않나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기력을 돋을 요량으로 하얀 거북 알을 먹곤 했다. 5월에는 힘을 비축하려 한 달 내내 먹었고 9월과 10월에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먹었다. 노인은 어부들이 어구를 맡겨두는 오두막의 큰 드럼통에서 상어 간유도 매일 한 잔씩 떠마셨다. 간유는 원하는 어부는 누구든 마시라고 둔 것이었는데 정작 어부들 대부분은 간유 맛에 질색했다. 새벽같이 일어나야 하는 고충보다 끔찍한 정도는 아닐 텐데도 그랬다. 그래도 간유는 온갖 종류의 감기나 독감을 낫게 하는 데도 아주 좋고 눈에도 효력이 있었다.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남새가 다시 빙빙 돌고 있었다. 저 녀석이 물고기를 찾았구나.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날치가 수면을 가르고 솟구친 것도 미끼고기들이 흩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가만히 보니 작은 다랑어 한 마리가 공중으로 솟구쳐 빙글 돌다가 대가리로부터 물속으로 떨어졌다. 햇빛을 받은 다랑어는 은색으로 반짝였고 한 마리가 바다로 떨어지자 또 다른 놈들이 연달아 뛰어올랐다. 그러다 이내 사방에서 다랑어가 대거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물살을 휘저으며 미끼고기를 따라 껑충껑충 뛰어올랐다. 다랑어 떼는 미끼고기를 에워싸며 몰아가고 있었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 조각배를 띄우고 홀로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노인은 지난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처음 40일 동안은 소년이 함께 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보니 소년의 부모는 급기야 노인이 그 불운이 극에 달한 살라오가 된 게 분명하다고 아들에게 말했다. 소년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른 배로 옮겨 탔고 옮겨 탄 배는 그 첫 주에 어지간히 큰 물고기를 3마리나 잡았다. 날마다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보는 게 안쓰러워 소년은 늘 마중을 나가 낚싯줄 타래나 갈고리 또 작살이며 돛대에 감긴 돛따위를 옮기는 일을 도왔다. 노인의 돛은 밀가루 부대로 덕지덕지 덧댄 데다 돌돌 감긴 모양새가 영락없이 장고한 패배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보였다.
노인은 마르고 여위었으며 목덜미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열대바다에 반사된 햇빛을 받아온 탓에 얼굴에는 피부암일지 모를 갈색 반점이 피어 있었다. 반점은 양쪽 뺨 아래쪽까지 번져 있었고 손에는 낚싯줄에 매달린 무거운 물고기와 씨름하느라 깊게 팬 흉터가 군데군데 나 있었다. 새로 난 흉터는 하나도 없었다. 물고기가 있을 리 없는 사막의 침식지만큼 죄다 오래 묵은 것들이었다. 노인은 모든 게 늙고 오래됐지만 바다색을 담고 활기와 불굴의 의지가 서린 그 눈만큼은 예외였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조각배를 끌어다 놓은 해안가 기슭을 함께 오르며 소년이 말했다.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어요. 그간 돈을 좀 벌었거든요. 노인은 소년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고 소년은 노인을 무척이나 따랐다. 아니다. 노인은 입을 열었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는 운이 좋은 배란다. 그 배를 그대로 타거라. 하지만 기억 안 나세요? 87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으시다가 우리가 같이 나가고부터는 석 주 동안 매일같이 큰 놈을 잡았잖아요. 기억하지? 노인이 말했다. 내가 날 믿지 못해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아버지 때문에 옮긴 거예요. 저는 어리니까 아버지 말을 따라야죠. 알아. 노인이 말했다. 응당 그래야지. 아버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노인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안 그러니? 그럼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 사드릴까요? 이 짐들은 나중에 가져가고요. 안 될 게 뭐 있겠니? 노인이 말했다. 두 사람이 테라스에 자리 잡고 앉자 어부 여럿이 짐진 노인을 조롱했지만 노인은 화내지 않았다. 좀 더 나이 지긋한 어부들은 노인을 보고 서글퍼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도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해류나 낚싯줄을 들이워둔 곳에 깊이 또 줄곧 좋은 날씨며 바다에서 본 이런저런 일을 점잖게 이야기했다. 수학이 좋은 어부들은 일찌감치 돌아와 정새치 배를 갈라서 널빤지 2장에 꽉 차게 널어 두 사람이 그 양 끝을 힘겹게 들고 어류 창고로 옮겼다. 거기서 아바나의 어시장으로 고기를 실어 갈 냉동 화물차를 기다렸다. 상어를 잡아온 어부들은 해안가 맞은편에 있는 상어 처리 공장으로 상어를 운반해 나갔다. 그곳에서 상어는 도르래에 끌려 올라간 간이 제거되고 지느러미가 잘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살이 조각나 소금에 절여졌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올라 치면 상어 처리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항구 건너까지 실려왔다.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불다 잦아들면서 그 냄새도 희미한 여운으로만 느껴져 테라스는 기분 좋게 화창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노인을 불렀다. 말하렴. 노인이 대꾸했다. 노인은 손에 맥주잔을 들고 지난 세월을 더듬고 있었다. 제가 나가서 내일 쓰실 정어리를 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다. 가서 야구나 하려무나. 난 아직 노를 저을 수 있고 로엘리오가 그물을 던져줄 게다. 그래도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함께 고기 잡으러 못 간다면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리 맥주를 사주었잖니. 노인이 말했다. 너도 어른이 다 됐구나. 처음 배에 태워주셨을 때 제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지. 아마뜨면 내가 죽을 뻔했잖니. 그때 잡아올린 물고기가 어찌나 기운이 팔팔하던지 배를 부숴놓은 기세였지. 기억나니? 물고기가 꼬리를 찰싹거리면서 온데 부딪히는 바람에 가로장이 부서지던 것 하며 할아버지가 고개에 대고 몽둥이질을 하던 소리가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저를 젖은 낚싯줄 타래가 있는 뱃머리 쪽으로 밀치던 것도요. 배가 통째로 떨리던 느낌도, 할아버지가 나무를 내려직듯 물고기를 몽둥이로 두들기던 소리도, 제 몸에 들큼한 피냄새가 퍼지던 것도 기억나요. 정말로 기억나니? 아니면 내가 너한테 들려준 이야기니? 할아버지와 처음으로 같이 바다에 나갔을 때부터 전 모두 기억하는걸요. 노인이 햇볕에 그을린 당당하고 자애로운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내가 내 아들이라면 데리고 나가 모험을 해보겠다만 너는 엄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또 지금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잖니? 정어리를 구해올까요? 미끼로 쓸 고기도 4마리쯤 구할 곳을 알아요. 오늘 쓰고 남은 미끼가 있다. 소금에 절여 상자에 넣어두었어. 제가 싱싱한 놈으로 4마리 가져다 드릴게요. 1마리면 돼. 노인이 말했다. 노인에게서는 희망과 자신감이 결코 가시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때마침 불어오는 미풍을 타고 그 기운은 새삼 선연해지고 있었다. 2마리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 2마리로 하지. 노인이 수긍했다. 설마 몰래 가져온 건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었죠. 소년이 슬쩍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샀어요. 고맙구나.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아주 단순해서 자신이 언제 겸손을 익혔는지 궁금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자신이 겸손을 익히긴 했고 더불어 그게 남 부끄럽다거나 진정한 자부심을 해치는 일이 아니란 것도 알았다. 이 정도 졸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어. 노인이 그렇게 말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소년이 물었다. 좀 멀리 나갔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돌아와야지 싶다. 동트기 전에 나갈 작정이란다. 제가 주인 아저씨더러 멀리 나가자고 해볼게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큰 놈을 잡으면 우리가 도울 수 있게요. 그 사람은 너무 멀리는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게다. 맞아요. 소년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 아저씨가 못 보는 걸 저는 보니까 새가 움직이는 모양 같은 걸 핑계로 만세기를 쫓아가 보자고 할 수 있어요. 그 양반 눈이 그리 나쁘다니? 장님이나 매한가지예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구나. 노인이 말했다. 그이는 거북잡이를 한 적이 없는데 거북잡이를 하면 눈이 심하게 상하거든. 할아버지는 모스키티아 해안에서 몇 년씩 거북잡이를 했는데도 눈이 좋잖아요. 나야 별난 노인네라 그렇지. 그래도 아직 진짜 큰 물고기를 상대할 힘이 있잖아요. 그럴 게다. 게다가 이런저런 요령도 알고 있고. 이제 짐을 집으로 가져가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야 제가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으러 가죠. 2 사람은 배에서 이런저런 어구들을 집어들었다. 노인이 어깨에 돛대를 메고 소년은 갈색 낚싯줄 타래를 탄탄하게 감아넣은 나무 상자와 갈고리, 작살자루를 날랐다. 미끼 상자는 배전으로 끌어올린 큰 물고기를 제압할 때 쓸 몽둥이와 같이
배꼽물 아래 넣어두었다. 노인에게서 뭘 훔쳐갈 리가 있을 리는 만무했지만 돛과 굵은 낚싯줄은 집으로 가져가는 편이 나을성 싶었다. 바미스를 맞춰 좋을 일도 없고 마을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는다손 쳐도 갈고리며 작사를 배에 두는 건 괜한 유혹에 빌미나 남기지 싶었다. 함께 길을 걸어 올라가 노인의 오두막에 닿자 두 사람은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노인이 돛을 감긴 돛대를 벽에 기대 세우자 소년이 그 옆으로 상자며 다른 어구들을 놓았다. 돛대가 노인의 오두막 방 하나 길이만 했다. 구아노라는 대왕 야자의 질긴 잎사귀로 지은 노인의 오두막 안에는 침대와 탁자, 의자가 한 개씩 있었고 흙바닥에는 수추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억센 구아노 잎을 펴 겹겹이 붙여 만든 갈색 벽에는 예수 성심과 자손의 성모님 채색화가 걸려 있었다. 모두 아내의 유품이었다. 예전에는 그 벽에 색을 더딥힌 아내의 사진을 걸어두었었는데 보면 몹시도 외로워져 노인은 사진을 내려 방구석 선반 위 깨끗한 셔츠 아래 두었다. 뭐 좀 잡수실 게 있나요? 소년이 물었다. 생선하고 노란 쌀밥이 한 냄비 있는데 너도 좀 먹으렴. 아니요, 저는 집에 가서 먹을게요. 불을 좀 피워드릴까요? 아니, 내가 나중에 피우마. 그냥 식은 걸 먹어도 되고. 제가 투망을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그곳에 투망은 있지도 않았고 소년은 노인과 함께 투망을 팔아넘긴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이 꾸며낸 이야기를 매일 주고받았다. 노란 쌀밥 한 냄비와 생선도 없었고 소년은 그 또한 알고 있었다. 85는 행운의 숫자야. 노인이 입을 열어 말했다. 내가 500kg은 거뜬히 넘을 놈을 잡아온다면 어떨 것 같니? 전 이제 투망을 가져다 정어리를 잡으러 가볼게요. 할아버지는 문 앞에 앉아 햇볕이라도 쬐고 계시겠어요? 그래, 어제 신문이 있으니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다. 어제 신문도 꾸며낸 이야기인지 어떤지 소년이 아리송해하는데 노인이 침대 밑에서 신문을 꺼냈다. 보데가에서 페리코가 주더구나. 노인이 말했다. 정어리를 잡으면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목하고 같이 얼음통에 보관했다가 아침에 나누면 돼요. 제가 돌아오면 야구 이야기 해주세요. 양키스는 지는 법이 없어. 하지만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도 만만치 않던데요? 얘야, 양키스를 믿어라. 위대한 디마지오가 있잖니? 저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도 신경 쓰여요. 이런 정신 차려라. 그러다 신시내티 레즈나 시카고 화이트 삭스마저 겁내겠구나.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제가 돌아오면 들려주세요. 우리가 끝자리 85인 복권을 한 장 사둬야 할까? 내일이 85일째잖니? 그래도 좋고요. 소년이 말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대단한 기록을 세우신 87은 어쩌고요? 그런 일이 두 번 일어날 리 없지. 85가 든 복권을 찾을 수 있겠니? 하나 주문하면 돼요. 한 장만 사. $2 50센트일 게다. 돈은 누구한테 좀 빌릴 수 있니? 문제 없어요. $2 50센트 정도는 언제라도 빌릴 수 있어요. 나도 빌릴 수 있단다. 하지만 빌리지 않으려 애쓰지. 처음에는 빌리지만 나중에는 구걸하기에 십상이거든. 따뜻하게 하고 계셔야 해요, 할아버지. 소년이 말했다.
지금이 9월이란 걸 잊지 마세요. 큰 고기가 내려오는 달이로구나. 노인이 말했다. 5월에는 아무나 어부가 될 수 있지. 저는 이제 정어리를 잡으러 갈게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고 해는 떨어져 있었다. 소년은 침대에서 낡은 군용 담요를 가져와 의자 등받이로 해서 노인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매우 늙었지만 여전히 강인해 보이는 묘한 어깨였다. 목도 여전히 힘있어 보였으며 잠들어 있는 노인의 머리가 앞으로 꺾일 때는 그 목의 주름도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돛과 매 한 가지로 노인의 셔츠는 여러 번 덧대었고 그 기운 천 조각이 햇볕에 발에 얼룩덜룩했다. 하지만 목 위로는 확연히 늙어 눈을 감고 있는 얼굴에 생기란 없었다. 무릎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는데 노인의 팔이 누르고 있어 저녁 산들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고 있었다. 노인은 맨발이었다. 그 모습 그대로 두고 소년이 오두막을 다시 나갔다 돌아와서 보니 노인은 그때까지도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소년이 노인의 한쪽 무릎에 손을 얹었다. 노인이 눈을 뜨고는 어디 멀리 다녀오기라도 한 듯 잠시 가만히 있더니 곧 미소를 지었다. 뭘 가져온 게냐? 저녁이에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저녁 드셔야죠. 별로 시장하지 않구나. 어서 잡수세요. 안 드시면 물고기를 잡지 못하세요. 잡은 적도 있어. 노인이 일어나 신문을 집어 접으면서 말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인은 담요를 개기 시작했다. 담요는 그대로 두르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한 할아버지는 빈속에 고기 잡으러 못 나가세요. 그럼 부디 넌 오래 살고 몸 조심하려무나. 노인이 말했다. 그래, 뭘 먹을 참이냐? 검은 콩하고 쌀밥, 바나나 튀김, 스투 조금요. 소년은 테라스에서 쓰는 2단 철제 찬압에 음식을 담아왔다. 호주머니 안에는 종이 냅킨으로 감싼 나이프와 포크, 숟가락이 2벌이 들어있었다. 이건 누가 준 거니? 거기 주인이신 마틴 아저씨요.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구나. 제가 벌써 했어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따로 인사를 챙길 필요는 없어요. 큰 고기를 잡으면 뱃살을 줘야겠다. 노인이 말했다. 이번 말고도 그이가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뱃살 정도는 안 되겠구나. 우리한텐 여간 마음을 써주는 게 아니지 않니? 맥주도 2병 보내주셨죠. 난 캔에 든 맥주가 제일 좋다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건 아토의 병맥주예요. 병은 제가 돌려드리면 돼요. 고맙구나 얘야. 노인이 말했다. 이제 먹으면 되는 게냐? 아까부터 잡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년이 다정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준비되실 때까지 뚜껑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준비됐다. 노인이 말했다. 손 씻을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어디서 손을 씻으셨는데요? 소년이 속으로 물었다. 마을 상수도는 2길을 내려가야 있었다. 할아버지께 물을 갖다 드려야겠어. 비누와 부드러운 수건도 필요해. 왜 이리 생각이 모자랐을까? 겨울에 입으실 셔츠랑 외투, 그리고 신발하고 담요도 한 장 더 갖다 드려야 되겠어.
스투가 정말 맛있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이야기 좀 해주세요. 소년이 청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내가 말한 대로 역시 양키스 팀이 최고였어. 노인이 사뭇 즐거운 듯 말했다. 양키스는 오늘 졌는데요? 소년이 말했다. 무슨 상관이라니? 위대한 디마지오가 제 실력을 회복했는데. 그 팀엔 다른 선수들도 많지 않나요? 그거야 그렇지. 하지만 디마지오는 달라. 다른 리그에서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중에서 고르라 하면 난 브루클린을 택하겠어. 물론 딕시 슬러와 그 오래된 구장에서 보여준 대단한 타구는 잊을 수 없지. 2번은 없을 일이었죠. 그런데 공을 멀리 치는 건 생전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이 테라스에 들르던 걸 기억하니? 고기잡이에 데려가고 싶었는데 머뭇거리다 말도 못 붙였지. 너더러 말 좀 건네보라고 했더니 너도 미적거렸잖아. 그랬죠. 정말 큰 실수였어요. 그분이 우리하고 같이 가졌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랬다면 할아버지도 저도 평생 간직했을 테죠. 난 위대한 디마지오를 고기잡이에 데려가고 싶구나. 노인이 말했다. 듣자하니 그 사람 아버지가 어부였다지? 우리만큼 가난했을 테니 우리 마음을 알아줄지도 몰라. 시슬러 선수의 아버지는 가난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저만 할 때 벌써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잖아요. 나는 너만 했을 때 아프리카행 범선의 거대한 가로등 앞에 서 있었지. 저녁이면 해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곤 했단다. 알아요.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아프리카 이야기를 할까? 야구 얘기를 할까? 야구가 좋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위대한 존 호타 매크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소년은 제 이를 호타라고 발음했다. 그 사람도 예전엔 테라스에 가끔 들르곤 했어.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 난폭해지고 입이 거칠어지는 게 아주 힘든 사람이었지. 그이는 야구만큼이나 경마에도 열을 올렸더랬어. 말 이름을 써놓은 종이를 늘 호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면서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면 말 이름을 자주 입에 올리더구나. 훌륭한 감독이었죠. 소년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을 단연 최고의 감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제일 많이 온 사람이라 그럴 게다. 노인이 말했다. 만일 두려서가 해마다 여기를 다녀갔다면 내 아버지는 그 사람을 제일 훌륭하다 하겠지? 그럼 최고의 감독은 누군가요? 루케일까요? 아니면 마이크 곤살레스일까요? 내 보기엔 막상막하야. 최고의 어부는 할아버지시고요? 그렇지 않아. 난 나보다 뛰어난 어부를 많이 알고 있어. 고기 잘 잡는 어부도 많고 실력이 월등한 어부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독보적이에요. 고맙다. 내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구나. 너무 큰 고기가 걸려서 그 생각이 틀렸다고 입증될 일이 없길 바란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할아버지 힘이 세다면 그런 물고기는 없겠죠? 생각만큼 내가 기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 노인이 말했다. 그래도 난 요령을 좀 알고 투지는 있지. 이제 주무셔야죠. 내일 아침에 기운 내시려면요. 저는 그릇을 테라스에 다시 갖다 줄게요. 그럼 잘 자라. 아침에 널 깨우러 가마. 할아버지는 제 자명종이에요. 소년이 말했다. 내겐 나이가 자명종이지. 노인이 말했다. 늙으면 왜 이리 일찍 깨는 건지 모르겠구나. 더 긴 하루를 보내라는 뜻일까? 전 잘 모르겠네요. 소년이 말했다. 저 같은 남자아이들이 아침에 늦도록 곤하게 잔다는 건 알아요.
나도 그랬던 게 기억나. 노인이 말했다. 늦지 않게 깨워주마. 주인 아저씨가 깨우는 건 싫어요. 제가 그분만 못해 보이잖아요. 알았다. 할아버지,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소년이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좀 전에 식탁에 불도 안 켜고 식사를 했고 그 어둠 속에서 노인은 바지를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노인은 바지 속에 신문지를 끼워놓고 말아서 베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담요를 몸에 돌돌 감고 침대 스프링 위에 덮은 또 다른 헌 신문지 위에서 잠을 청했다. 곧바로 잠이 든 노인은 어린 시절 갔던 아프리카 꿈을 꾸었다. 하염없이 길게 이어진 금빛 해변, 눈이 부시게 새하얀 해변, 그리고 높이 솟은 곳과 우람한 갈색 산들이 보였다. 요즘 들어 노인은 매일 밤 그 해안가에 사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파도가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그 파도를 헤치며 노져오는 원주민의 배를 보았다. 잠을 자면서도 배 가판에서 타르며 뱃밥 냄새를 맡고 아침에는 무바람에 실려오는 아프리카 냄새를 맡았다. 평소에는 무바람 내음이 날 때쯤이면 잠에서 깨어나 옷을 챙겨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갔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좀 이르다 싶게 무바람 냄새가 풍겨왔다. 노인은 꿈속에서도 이르다는 걸 알아채고 내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얀 섬 봉우리들이 바다 위에 솟아오른 전경이 들어오더니 카나리아 군도에 흩어진 이런저런 항구와 정박지도 나타났다. 노인은 이제 폭풍우나 여자들 꿈은 꾸지 않았다. 심각한 사건이나 큰 물고기, 주먹질, 힘겨루기 같은 것도 꿈에 나오지 않았다. 죽은 아내 꿈도 꾸지 않았다. 이제 노인은 어떤 정경이며 해변을 거니는 사자들 꿈만 꾸었다. 사자들은 황혼역이면 새끼 고양이처럼 뛰놀았고 노인은 소년을 사랑하듯 사자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소년을 꿈에서 본 적은 없었다. 퍼뜩 잠에서 깬 노인은 열린 문틈으로 달을 한번 쳐다보고 돌돌 말린 바지를 펴입었다. 오두막 밖으로 나가 소변을 본 뒤 소년을 깨우러 길을 따라 올라갔다. 새벽 한기에 몸이 덜덜 떨렸다. 노인은 떨다 보면 그 기운에 몸이 따뜻해질 테고 또 이제 곧 노를 저으러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소년이 사는 집은 잠겨 있지 않아 노인은 문을 열고 맨발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방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쓰러져가는 달빛 속에서 또렷이 보였다. 그 한쪽 발을 가만히 잡고 있다 보니 소년이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침대가의 의자에서 바지를 집어 침대에 앉아 입었다. 노인이 문 밖으로 나오고 소년도 따라 나왔다. 소년이 아직 졸린 듯 보이자 노인이 소년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사내라면 응당해야 할 일이죠. 두 사람은 노인의 오두막을 향해 길을 내려갔다. 도중에 보니 맨발의 사내들이 저마다 배에 돛대를 메고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오두막에 당도하자 소년이 바구니에 든 낚싯줄 타래와 작살, 갈고리를 들고 노인은 돛이 감겨있는 돛대를 어깨에 맸다. 커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이 어구들을 배에 가져다 놓고 나서 마시자꾸나. 두 사람은 어부들을 상대로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식당에서
연유통에 부어놓은 커피를 마셨다. 할아버지는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소년이 물었다. 아직 졸음을 쫓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정신이 들고 있었다. 아주 잘 잤단다, 마놀린. 노인이 대답했다. 오늘은 어째 자신감이 쏟는구나. 저도요. 소년이 이어 말했다. 이제 할아버지 정어리와 제 것도 가져와야겠어요. 할아버지 드실 새미끼 고기도요. 주인 아저씨는 어구를 손수 날라요. 절대 다른 사람이 옮기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르지. 노인이 말했다. 난 내가 5살 때부터 어구를 나르게 했잖니? 알고 있어요. 소년이 말했다. 얼른 돌아올게요. 커피 한 잔 더 드세요. 이 가게에 미리 값을 치러둔 게 있어요. 소년은 맨발로 산호 자갈을 밟고 걸어가 미끼고기를 쟁여둔 얼음 창고로 갔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하루 동안 입에 댈 유일한 음식일 테니 마셔둬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먹는 게 지겨워진 지 이미 오래라 노인은 점심을 싸가는 일이 없었다. 조각배 뱃머리에 둔 물 한 병이 그날 필요한 전부였다. 소년이 정어리와 신문지에 싼 미끼 고기 2마리를 들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발 아래로 자갈 섞인 무습의 감촉을 느끼며 길을 내려갔다. 조각배가 되어진 곳에 이르자 두 사람은 배를 들어 올려 바닷물 속으로 밀어넣었다. 행운을 빌어요, 할아버지. 너도 행운을 빈다.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노를 잡아맨 밧줄을 노거리 못에 동념했다. 그러고는 노를 미는 힘에 거슬러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어둠 속에서 항구 밖으로 배를 저어가기 시작했다. 다른 해안에서 온 또 다른 배도 여럿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달이 언덕 아래로 넘어간 뒤라 배는 보이지 않았지만 노를 물에 담그는 소리, 물을 밀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따금 사람 말소리가 들리긴 했다. 그러나 대부분 노젓는 소리뿐 배마다 조용했다. 항구 어기를 벗어나자 배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고기를 찾아 나름의 희망을 품은 곳으로 향했다. 노인은 멀리까지 나가볼 작정이었기에 물냄새를 뒤로하고 싱그러운 새벽내음 가득한 태양으로 노를 저었다. 어부들이 큰 우물이라 부르는 해역에 이르자 모자반이 특유의 빛을 발하는 게 보였다. 그곳은 해류가 해 저변의 가파른 경사면에 부딪히며 일으키는 소용돌이 때문에 수심이 갑자기 700페덤으로 깊어지면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때로 몰리는 지역이었다. 대개는 새우와 미끼고기가 바글거렸고 아주 깊은 구멍에는 오징어떼도 몰려들었었는데 밤이 되면 모두 해수면 가까이 올라왔다가 근처에 배회하던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곤 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은 아침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노를 젓고 있자니 날치가 물을 차고 오르며 바르르 떠는 소리, 그 빳빳한 날개가 씩씩 어둠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인은 이 바다에서 으뜸가는 벗이라 여길 정도로 날치에게 큰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새는 안쓰러운 축이었다. 먹이를 찾아 그리 날아가는데도 늘 헛수고만 하는 어두운 빛에 작고 가냘픈 제비갈매기는 특히나 더 가여웠다. 도둑갈매기나 덩치 크고 힘센 종은 차치하고라도 어쩌면 저 새들의 삶이 우리 인간보다 더 고된지도 몰라 노인은 생각했다. 바다가 성나서 거친 파도가 삼켜버리면 어쩌려고 새는 이다지도 연약하고도 가냘프게 만들어졌을까. 바다는 인심 좋고 대단히 아름답지. 하지만
그러다가도 한순간에 또 모지러지게 일순이 가냘프게 구슬픈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날다 물속에 고기를 받고 사냥을 해야 하는 저 새들은 이런 바다에서 살긴 너무나 약한 존재로 만들어졌어. 노인은 늘 바다를 라마르로 생각했다. 사람들의 스페인어로 바다를 좋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었다. 바다가 성나서 거친 파도가 삼켜버리면 어쩌려고 새는 이다지도 연약하고도 가냘프게 만들어졌을까? 바다는 인심 좋고 대단히 아름답지. 하지만 그러다가도 한순간에 또 모지러지게 일순이 가냘프게 구슬픈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날다 물속에 고개를 받고 사냥을 해야 하는 저 새들은 이런 바다에서 살긴 너무 약한 존재로 만들어졌어. 노인은 늘 바다를 라마르로 생각했다. 사람들이 스페인어로 바다를 좋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었다. 바다를 아끼는 사람들도 가끔은 바다를 폄하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조차 여기 사람들은 바다를 여자로 지칭했다. 젊은 어부들 가운데 낚싯줄에 찌 대신 부표를 달아쓰고 상어간으로 큰돈을 벌어 모터보트를 사들인 이들은 바다를 엘마르라고 남성형으로 불렀다. 이들은 바다를 경쟁 상대나 노동판 심지어는 적으로까지 표현했다. 그러나 노인에게 바다는 늘 여자였고 큰 호의를 베풀다가도 대번에 거두어가는 존재였다. 노인은 혹여 바다가 거칠어지거나 못되게 굴어도 바다로서의 어쩔 수 없으려니 여겼다. 여자들이 달에 많은 영향을 받듯 바다도 달의 기운을 받아서 그러려니 했다. 노인은 쉬지 않고 노를 저어갔다. 나름의 속도를 잘 유지한 데다 이따금 조류가 소용돌이 치는 곳 말고는 수면이 잔잔했기 때문에 힘이 들지는 않았다. 노젓는 수고의 3분의 1은 조류에 맡기고 있었는데 날이 밝아오면서 노인은 그 무렵에 기대했던 거리보다 배가 한참 더 멀리 나와 있다는 걸 알았다. 일주일이나 이 큰 우물에 공들였지만 헛수고였어. 노인은 생각했다. 오늘은 가다랑어와 날개 다랑어 떼가 몰리는 곳까지 나가봐야겠군. 큰 놈이 하나 붙어 있을지 모르는 일이야. 노인은 날이 채 밝기 전에 미끼를 들이우고 배를 조류에 내맡긴 채 흘러가고 있던 참이었다. 첫 미끼는 40패덤 아래로 내렸다. 두 번째 것은 75패덤, 세 번째와 네 번째 미끼는 각각 저 푸른 바다속 100패덤, 125패덤 아래로 내렸다. 미끼마다 고기가 대가리를 밑으로 하고 몸통을 낚시바늘 기둥에 깨어 꽉 묶은 뒤 낚시바늘에 튀어나온 곳이며 구부러진 곳, 끝부분을 온통 싱싱한 정어리로 감쌌다. 두 눈이 꽤 뚫린 정어리들은 새막대기에 걸려 반원의 화환 같았다. 그 정도면 낚시바늘 어디에도 큰 고기가 달콤한 냄새와 좋은 맛을 느끼지 못할 부분이 없었다. 소년이 준 싱싱하고 조그마한 다랑어, 그러니까 날개 다랑어 2마리는 깊이 들여온 낚시줄 2개에 추처럼 매달았고 다른 낚싯줄에는 전에 썼던 푸른색 큰 정갱이와 갈정갱이를 매달아 놓았다. 여전히 상태가 양호한 데다 싱싱한 정어리도 딸려 있으니 향과 구미가 더해졌다. 큼지막한 연필둘레 정도 굵기와 낚시줄에는 나무에서 가짜른 녹색 가지로 막대를 달아매 뭐든 미끼를 당기거나 건드리면 막대가 물에 잠기게 해두었다. 그리고 낚싯줄마다 70m짜리 타래가 둘씩이었고 또 여분의 줄을 잡아맬 수도 있어 물고기가 물기만 하면 500m도 넘게 끌고 갈 수 있었다. 이제 노인은 배전 너머로 막대 3개가
물에 잠기는지 지켜보며 낚싯줄이 적당한 수심에서 위아래로 곧게 움직이도록 가만히 노를 저었다. 제법 날이 밝아져 금방이라도 해가 떠오를 것만 같았다. 이윽고 해가 바다 위로 옅게 떠오르자 다른 배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수면에 바짝 붙은 채로 배들은 해안 쪽을 향해 조류를 가로지르며 흩어져 있었다. 해가 더 밝아오면서 찬란한 햇빛이 물 위에 퍼졌다. 그러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평편한 바다에 부딪혀 반사된 햇빛이 따갑게 눈을 찌르자 노인은 해를 보지 않고 노를 저었다. 노인은 물속을 내려다보며 어두운 바닷속으로 곧게 들이온 낚싯줄을 살폈다. 노인은 그 누구보다 낚싯줄을 똑바로 들이웠는데 그래야 어두운 바닷속에서 조류층층이 바로 그 지점을 지나는 물고기에 정확하게 미끼를 내리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른 어부들은 조류가 흐르는 대로 낚싯줄을 내버려 두었기에 낚싯줄이 밀려간 거리를 100페덤 정도로 짐작했으나 사실은 60페덤인 때가 왕왕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낚싯줄을 정확하게 내린다 이 말씀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더 이상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 모양이지. 하지만 누가 알아? 어쩌면 오늘일지 몰라. 하루하루가 새로운 법 아닌가? 운이 따라준다면 나쁠 것 없지. 하지만 나는 정확하려고 더 애쓰겠어. 그래야 운이 찾아왔을 때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겠나? 이제는 해가 떠오른 지 2시간쯤 지나 동쪽을 쳐다보아도 그리 눈이 부시지는 않았다. 배는 세척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마저 멀리 해안가 근처에서 수면에 얕게 떠 있었다. 평생 저 이른 아침 햇살 때문에 눈이 상했어.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도 내 눈은 아직 멀쩡해. 저녁 해를 똑바로 쳐다봐도 시야가 검어지는 일이 없을 정도지. 저녁 햇살도 그 여파가 못지 않은데 말이야. 하지만 아침에는 눈이 아플 정도군. 바로 그때 앞쪽에서 검고 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맴도는 구남새 한 마리가 보였다. 새는 날개를 젖히고 비스듬히 급강하하더니 다시 공중으로 올라 선회했다. 저 녀석이 무언가를 봤군.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냥 둘러보고 있는 게 아니야. 노인은 새가 빙빙 돌고 있는 쪽으로 천천히 침착하게 노를 저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 낚싯줄이 위아래로 고추 드리워져 있게 조심했다. 새를 이용하지 않고 고기를 잡을 때보다 빠른 속도이긴 했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고기를 잡으려면 해류를 조금 밀며 나아가야 했다. 새는 더 높이 올라가더니 다시 그 자리에서 맴돌았다. 날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새가 급강하했는데 순간 노인의 눈에 날치가 튀어올라 수면 위를 필사적으로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다. 만색이다.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큰 만색이다. 큰 만색이야. 노인은 노를 걸어두고 고물 밑으로 작은 낚싯줄을 꺼냈다. 철사로 된 목줄과 중간 크기의 바늘이 달린 낚싯줄에 정어리 한 마리를 미끼로 달았다. 노인은 낚싯줄을 배전 너머로 던지고 고물 쪽 둥근 나사못에 단단히 잡아맸다. 그러고는 또 다른 낚싯줄에 미끼를 달아 돌돌 말린 줄 그대로 뱃머리 쪽 그늘에 두었다. 노인은 다시 노를 저으며 날개 긴 검은 새가 먹이를 쫓아 물 위를 낮게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인이 보고 있자니 날개를 비스듬히 기울여 다시 수면으로 내려오던 새는 날치를 쫓으며 요란하게 날개를 퍼덕여댔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 만세기가 달아나는 날치떼를 쫓아 올라오면서 수면이 살짝 부풀어 오르는 게 보였다. 날치가 솟구치는 수면 바로 밑에서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걸로 보아 만세기는
물속에 있다가 날치가 떨어질 때 돌진하려는 모양이었다. 굉장한 만세기떼로군 노인은 생각했다. 만세기떼가 저리 넓게 포진하고 있으니 날치는 이제 살 기회가 없겠어. 기회 없기는 새도 마찬가지고 새가 감당하기에 날치는 너무 크고 너무 빨라. 노인은 날치떼가 거듭 솟구쳐 오르고 새가 헛수고를 되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만세기떼는 저 멀리 가버렸군. 노인은 생각했다. 너무 빨리 너무 멀리 가버렸어. 그래도 무리해서 뒤처진 놈 하나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 내 차지가 될 큰 물고기가 만세기떼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단 말씀이야. 틀림없이 큼지막한 놈이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육지를 덮은 구름이 산처럼 부풀어 오르고 잿빛 머금은 푸른색 언덕을 뒤로한 해안이 한 줄 긴 녹색 선으로 보였다. 이제 바닷물은 검푸르다 못해 보랏빛에 가까운 색을 띠고 있었다. 물속을 들여다본 노인의 눈에 어둠 속의 채로 흩어놓은 듯한 붉은색 플랑크톤과 햇빛의 묘한 느낌으로 비쳐들었다. 노인은 낚싯줄이 시야가 닿지 않는 물속에 똑바로 드리워졌는지 살피다 플랑크톤이 많은 걸 발견하고는 흐뭇해졌다. 물고기가 몰려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해가 좀 더 높아진 지금 햇빛이 물속에서 저리 이상한 빛을 낸다면 날씨가 좋을 징조였다. 육지에 피어오른 구름의 모양을 봐도 알 수 있었다. 새는 이제 거의 시야에서 벗어났고 바다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햇빛에 누렇게 바랜 모자반 해초 몇 가닥과 젤라틴 형태의 보라색 고깔 해파리 불에가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며 조각배 가까이 떠있을 뿐이었다. 해파리는 몸을 옆으로 뉘었다가는 또 고추 세웠다. 치명적인 독을 지닌 보랏빛 긴 촉수를 1미터는 좋게 물속에 늘어뜨린 채 물거품처럼 가볍게 떠다녔다. 아구아 말라. 노인이 내뱉듯 말했다. 이 갈보 같은 것. 노를 젓다 배가 가볍게 흔들리자 노인은 물속을 내려다보았다. 흐느적대는 해파리 촉수와 비슷한 세 개의 작은 물고기들이 그 촉수 사이를 헤엄쳐 다니기도 하고 해파리가 떠다니다가 만든 작은 그늘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보였다. 그 작은 물고기들은 해파리 독에 내성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못해 고기를 잡는 동안 혹여 그 촉수가 낚싯줄에 눌러붙어 보랏빛 점액질을 남기기라도 하면 담장이 덩굴이나 온나무 독이 오를 때처럼 노인의 팔이나 손은 따갑게 부어오르기에 십상이었다. 특히나 아구아말라의 독은 채찍을 휘두르는 듯 더 빨리 퍼지고 반응도 즉각 나타났다. 무지갯빛 해파리는 아름다웠다. 그러나 이 바다에서 가장 거짓에 걸맞은 존재인 만큼 노인은 덩치 큰 바다 거북이자 해파리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 통쾌했다. 바다 거북은 해파리를 보면 정면으로 돌진해 눈까지 질끈 감고 등껍질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해파리를 촉수고 뭐고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노인은 바다 거북이가 해파리를 먹는 모습을 구경하는 게 몹시도 즐거웠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 굳은 살 박힌 발 뒤꿈치로 밟을 때 해파리 툭툭 터지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했다. 노인은 푸른 바다 거북과 매부리 거북을 특히 좋아했다. 품이 있고 제법 빠른 데다 값어치도 높아서였다. 갑옷 같은 누런 껍데기에 교미하는 모양새도 야릇하기 짝이 없지만 눈을 지금시 감고 흡족한 듯 아구아말라를 먹는 거대하고 아둔한 붉은 바다 거북에는 호감 섞인 거부감이 느껴졌다. 노인은 수의 거북잡이 배를 탔어도 딱히 거북이가 그리 심부렵지는 않았다. 거북이라면 죄다 가여웠다.
몸 길이가 조각배만 하고 무게는 1톤을 육박하는 거대한 장수거북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대부분 살을 가르고 토막을 내도 심장이 몇 시간 더 뛴다는 이유로 거북을 무자비하게 대한다. 나도 그런 심장을 가졌고 내 손발도 녀석들 것과 다름없지 않나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기력을 돋을 요량으로 하얀 거북 알을 먹곤 했다. 5월에는 힘을 비축하려 한 달 내내 먹었고 9월과 10월에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먹었다. 노인은 어부들이 어구를 맡겨두는 오두막의 큰 드럼통에서 상어 간유도 매일 한 잔씩 떠마셨다. 간유는 원하는 어부는 누구든 마시라고 둔 것이었는데 정작 어부들 대부분은 간유 맛에 질색했다. 새벽같이 일어나야 하는 고충보다 끔찍한 정도는 아닐 텐데도 그랬다. 그래도 간유는 온갖 종류의 감기나 독감을 낫게 하는 데도 아주 좋고 눈에도 효력이 있었다.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남새가 다시 빙빙 돌고 있었다. 저 녀석이 물고기를 찾았구나.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날치가 수면을 가르고 솟구친 것도 미끼고기들이 흩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가만히 보니 작은 다랑어 한 마리가 공중으로 솟구쳐 빙글 돌다가 대가리로부터 물속으로 떨어졌다. 햇빛을 받은 다랑어는 은색으로 반짝였고 한 마리가 바다로 떨어지자 또 다른 놈들이 연달아 뛰어올랐다. 그러다 이내 사방에서 다랑어가 대거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물살을 휘저으며 미끼고기를 따라 껑충껑충 뛰어올랐다. 다랑어 떼는 미끼고기를 에워싸며 몰아가고 있었다.